사람이 죽는 순간 그 방 안의 공기는 멈춘다. 아내의 숨이 꺼지던 날, 나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고 손이 먼저 갔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읽었다.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했다. 내가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작은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병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복도에선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이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졌을 때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50년 전 처음 잡았던 그 손, 결혼식 날 떨리던 손, 아이를 낳고 내 손을 꽉 쥐던 손, 이제는 차가워진 그 손을. 아버님, 민재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아들, 45세 중년이 된 아들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옆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채영이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전시회 일정이 있어서요. 며느리 채영의 부재를 설명하는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파리에서 열린다는 개인전, 그녀의 예술 세계를 인정받는 자리, 그것이 시어머니의 임종보다 중요했단 말인가. 언제 떠났는데?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아내가 의식을 잃기 하루 전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그런데 채영은 떠났다. 1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병문안을 걸은 적 없던 그녀가 전화는 했나? 받지 않네요. 민재의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흰 국화를 준비하고 평소 입고 싶어 하던 한복을 꺼내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슬픔은 나중 일이었다. 지금은 아내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다. 빈소는 조용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아내의 오랜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채영의 빈자리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았다. 채영이는 어디 갔니? 아내의 친구 한 분이 민재에게 물었다. 해외 출장 중입니다. 민재는 전시회라는 말 대신 출장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았다. 예술가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장례보다 자신의 일정을 택했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채영이 나타났다. 검은 상복 대신 회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형식적인 절이었다. 눈물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녀의 사과는 짧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조용히 배웅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무언가.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간 뒤 나는 아내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따뜻하고 온화하게. 당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진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병실에서 느꼈던 그 멈춘 공기가 아직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감춰진 진심과 꺼내지 못한 분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고요했다. 50년을 함께한 집.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엌 선반 위 아직 씻지 않은 찻잔. 거실 소파 한쪽에 놓인 뜨개질 바구니. 침대 머리맡에 놓인 돋보기와 반쯤 읽던 책. 그 모든 것들이 그녀가 잠시 어디 다녀온다고 곧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을 주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사흘 밤낮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그 차가운 손이. 아버님, 물 한 잔 드세요. 민재가 컵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위에 자신의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피곤에 지친 아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그때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알림이 울린 것이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다. SNS 알림이었다. 며느리 채영의 이름이 보였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 민재는 늘 그랬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다. 화면 속 채영의 SNS가 열렸다. 그리고 나는 숨이 막혔다. 칵테일 잔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채영. 배경은 프랑스의 어느 해안가였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자유로워 보였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다. 갤러리 오프닝 파티 사진, 유명 평론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는 사진들이 연이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캡션. 여기가 내 무대야. 내 삶, 내가 선택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게시된 시간을 확인했다. 어제 아내의 영정 앞에서 형식적인 절을 올리고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먼저 자리를 뜬 바로 그날 밤이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역시 채영 작가님, 멋져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진정한 아티스트의 삶이네요. 내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놓아야 했지만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스크롤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다. 일주일 전부터 올라온 파리 일정들, 전시회 준비, 관광, 미식 투어.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아내가 병실에서 숨을 헐떡이던 그 시간에 채영은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다. 아내가 의식을 잃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그 시간에 채영은 새엔 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아버님, 민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그건 내 삶, 내가 선택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채영이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아기가 없다고? 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너무 세게 내려놓아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재야, 이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다. 아버님, 모욕이야. 우리 가족에 대한, 네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라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향했다. 민재가 뒤따라왔지만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10년 전 민재가 결혼할 때 준비해둔 서류들이었다. 등기권리증, 우리 집안의 도자기 공방, 증조부 때부터 4대째 이어온 전통, 청화백자를 만드는 우리만의 기법, 그 모든 것이 담긴 공방의 소유권. 봉투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아내의 필체였다. 이 공방은 민재의 결혼 선물, 우리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길. 아내의 글씨를 보자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선물,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물려주려 했던 우리 부부의 마음. 그런데 그 가족은 어디 있는가? 저렇게 자기 살만을 선택하는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말리지 못하는 아들에게 과연 이 공방을 물려줄 수 있는가? 내 손은 천천히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찢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내의 필체가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결심이 섰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서재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메모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내의 필체, 그 따뜻했던 마음.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은 배신당했다. 나는 한때 변호사였다. 30년 가까이 법정에서 싸웠다.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업인 도자기 공방을 물려받기 위해 일찍 은퇴했지만 그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법은 냉정하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냉정함이었다. 새벽 5시 나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파일들을 꺼냈다. 재산 목록, 등기 서류, 공방의 운영 현황, 은행 계좌 내역. 지난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거기 정리되어 있었다. 도자기 공방.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시작해 할아버지가 전쟁 속에서도 지켜냈고 아버지가 현대화시킨 우리 집안의 자랑. 나는 그것을 더욱 키웠다. 전통 기법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명품 공방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민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종이 위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공방에서 일하는 장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훈, 이지훈, 38. 20살 때 우리 공방에 들어와 18년째 함께하고 있는 제자. 그는 처음엔 서툴렀다. 흙을 만지는 손이 거칠었고 물레를 돌리는 힘 조절도 못했다. 하지만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던 청년.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연습하던 모습.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굽어도 포기하지 않던 그 눈빛. 지금은 다르다. 지훈의 손은 명인의 경지에 올랐다. 청아백자의 섬세한 선을 그리는 솜씨는 나보다 나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공방을 사랑한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도자기를 사랑한다. 반면 민재는 어떤가? 아들이 공방에 관심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을 나는 말리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 채영과 결혼한 뒤 갑자기 공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공방 운영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나는 기뻤다. 늦었지만 아들이 가업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채영의 전시회 비용, 작업실 임대료, 해외 아트페어 참가비, 민재가 공방에서 받아가는 돈은 모두 그곳으로 흘러갔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예술가라잖아요. 좀 도와줘야죠. 그렇게 웃으며 넘어갔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공방의 자산 가치, 부동산 평가액, 재고 자산.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것을 누가 이어받느냐에 따라 공방의 미래가 결정된다. 결심은 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후배였다. 내가 은퇴할 때 내 사건들을 이어받았던 젊은 변호사. 지금은 중견 변호사가 되어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후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공방의 모든 권리를 제자 지훈에게 상속한다. 부동산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공방 운영 자금으로 남긴다. 민재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만. 선배님, 민재 씨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만 주면 되지. 서류 작성은 2시간이 걸렸다.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민재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도록.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길게 쓰고 싶지 않았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아니더구나. 이 유산은 내 것이 아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공방으로 지훈을 불렀다.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앉게.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았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듯 긴장한 표이었다. 지훈아,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 공방을 맡아줄 수 있겠나? 지훈의 눈이 커졌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생님, 그게 무슨... 내가 늙었네. 이제 이 공방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 그게 자네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도련님께서... 민재는 이 공방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자넨 다르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네. 그날 공방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다. 물레 도는 소리, 흙을 빚는 소리, 가마에서 나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공방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마세요. 후회는 없다. 이건 정이다. 문자를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재가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채영은 오지 않았다. 들어오너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 말은 나중에 하자. 배고플 테니 밥부터 먹어라.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부터 준비해둔 갈비가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만들던 갈비찜. 민재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갈비찜 기억하냐? 네, 아버지. 오늘은 내가 만들어 볼까 한다. 압력솥에 갈비를 넣고 간장, 설탕, 마늘, 생강을 넣었다. 아내가 항상 하던 대로. 정확한 계량은 몰랐지만 수십 년을 보며 익힌 감각으로 움직였다. 양파와 당근, 대추를 썰어 넣었다. 밤도 몇 알 넣었다. 1시간쯤 걸릴 거다. 차나 한잔하자.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말이 없었다. 나는 녹차를 우렸다. 아내가 좋아하던 차였다. 찻잔에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아버지, 저는 아직은 아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야기하자.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뜨거운 김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압력솥에 김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다. 갈비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다. 국물은 윤기가 흘렀다. 아내가 만든 것과 비슷해 보였다. 밥을 푸고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았다. 배추김치와 깍두기도 꺼냈다. 된장찌개도 끓였다. 식탁은 그렇게 차려졌다. 아내가 있던 시절의 밥상처럼. 하지만 텅 빈 자리가 있었다. 아내가 앉던 자리. 그곳은 비어 있었다. 앉아라. 민재가 자리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아무도 먼저 먹지 않았다. 먹어라. 식기 전에. 네, 아버지. 민재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씹는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맛이 어떠냐? 엄마 맛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완전히 같진 않지. 하지만 비슷하게는 만든 것 같구나. 나도 한 입 먹었다. 부드러웠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다. 아내가 만들던 맛.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향기는 있었다. 식탁은 조용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밥을 씹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것뿐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먹었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보통 때는 빨리 먹고 일어서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무거워 보였다. 아버지. 민재가 입을 열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정말 공방을 넘기시는 겁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래.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안다? 그런데 왜?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아니더구나.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제가 부족했습니다. 채영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어머니께도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공방은 우리 집안의 유산입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유산은 맞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름이다. 정신이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내 아내가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외면했을 때 뭘 했니? 막았니? 설득했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내 가정을 선택했어. 그건 너의 권리야. 하지만 나도 내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이름을, 내 공방을, 진짜로 그걸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아버지, 지훈이는 18년 동안 공방을 지켰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흙을 만졌어. 그 아이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도자기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너는 어떠니? 너는 공방이 뭔지 아니? 청아백자가 뭔지 아니? 가마온도가 얼마인지, 흙은 어떻게 반죽해야 하는지 아니?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지. 관심도 없었지. 너에게 공방은 그저 돈을 주는 곳이었어. 채영이의 전시회 비용을 대주는 곳.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식탁 위에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다. 김이 사라지고 윤기도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우리 부자 관계처럼.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늦었다. 아버지, 민재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결심은 바뀌지 않는다. 이미 유언장은 작성됐어.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너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목만 받게 될 거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45살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은 다 먹어라. 그리고 돌아가거라. 할 말은 다 했다. 아버지, 가거라, 민재야.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을 뜰 수가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식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제야 내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들을 저렇게 만든 건 나였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나는 민재를 한동안 보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졌다. 공방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여보, 가을엔 하늘이 참 높아요. 그렇게 말하며 마당을 쓸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오너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한 달 전에 그 초췌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정리가 된 듯한 차분한 목소리였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나는 놀랐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여전히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앉아라. 네, 아버지. 민재는 소파에 앉았다. 나는 차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마주 앉았다.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보자.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채영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누가 먼저 꺼냈니? 채영이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파리에서 돌아온 뒤 채영이가 말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예술가로서의 자신과
며느리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고. 너는 뭐라고 했니? 받아들였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실 저도 한계였어요. 채영이의 태도가 점점 이해되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됐어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채영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데 채영이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힘들었겠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민재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채영이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저도 아내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요. 선을 그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상처를 드렸습니다. 민재야, 아버지의 결정 이해합니다. 공방은 지훈 형이 이어받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사랑하니까요.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제 방식으로.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요. 나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다. 민재야, 우린 누구나 실수한다. 네, 아버지.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느냐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삶이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들길 바란다.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정 말이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공방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널 버리는 건 아니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아버지, 네 어머니가 바랐던 건 내가 행복한 거였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행복.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찾아라. 네, 꼭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다. 떨어진 잎은 바닥에 쌓였다. 그리고 언젠가 거기서 또 새 잎이 돋아날 것이었다. 며칠 후 공방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 나는 지훈을 공방으로 불렀다. 그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다. 공방의 정문 열쇠, 작업실 열쇠, 가마 열쇠. 모두.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지훈의 손이 떨렸다. 괜찮아. 이젠 내 거야. 하지만 이 공방은 건물이 아니야. 정신이지. 전통이고 철학이야. 4대째 이어온 우리 집안의 혼이 여기 있어. 나는 공방을 둘러봤다. 물레, 가마, 흙, 완성된 도자기들. 모든 게 익숙했다. 이걸 지켜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네, 선생님. 언젠가 내가 제자를 받게 되면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해줘.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고. 흙을 빚는 게 아니라 정성을 빚는 거라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은 공방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중한 절이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넌 자격이 있어. 18년 동안 증명했잖아. 나는 공방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민재는 이혼한대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답니다. 공방은 지훈이한테 넘겼고요.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 잘했어요. 당신 뜻대로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나는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민재에게. 내가 진짜 가족을 만들었을 때, 그때 내가 줄 선물을 지금부터 준비하마. 공방은 아니지만 집은 있어야지. 너와 내 가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 그게 네 어머니가 바랐던 거니까. 글을 쓰는 내내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다. 가을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아내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당신, 우리 잘 살았지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그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사실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